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영화계 89화. 오늘 저희가 다룰 영화는 살인의 추억입니다. 자, 오늘도 진행을 맡은 저 허효식이고요. 각자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임영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댓글들 소개 좀 시켜주시죠. 2개 올라왔는데요. 네. 일단은 YUN781님께서 와, 밀정이네요. 제가 영알못인지는 몰라도 올해 본 한국 영화 중에 제일 재밌게 봤습니다. 세 분 평가가 어떨지 궁금하네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항상 잘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알못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영화 즐기는 자체만으로도 그게 행복한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HEES55P님께서 영화계 팬이에요. 한 에피소드를 몇 번씩 돌려 듣는답니다. 세 분의 날카로운 의견도 잘 듣고 있고요. 전에는 영화를 볼 때 생각 없이 흘려보냈던 장면들도 영화계를 듣고 난 후에는 영화를 보는 순간순간 의견과 생각을 정리해보게 되었답니다. 저는 요번 주에 최악의 하루를 봤는데요. 허효식님이 진행하는 영화계 연애 특집으로 혹시 다뤄주시면 어떨지 의견 내봅니다. 효식님, 명주님, 정우님 모두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저희 에피소드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진행하고 있는 게 연애 특집이라기보단 사랑 특집이라서 일단은 최악의 하루를 극장에서 한번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한예리이신가요? 예, 한예리 네. 배우 나오고요. 그 극적인 하룻밤에 나왔죠. 예, 그리고 척사광. 척사과? 그게 뭐야? 맞죠. 육룡이 나르샤라는 드라마에서 척사광 역할로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청춘시대라고 케이블 드라마에서 나오기도 했죠. 극적인 하룻밤에서 한예리 씨를 너무 이쁘게 봐가지고 호감이 가는데 아직 영화는 안 봤는데 한번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저희가 다룰 영화 살인의 추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영화를 고른 게 우리 스미스 군이에요. 왜 골랐는지부터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면서 논제로 삼을 만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곱씹어볼 만한 영화이기 때문에 친숙한 영화이기도 하고 그래서 선정해봤습니다. 이 영화에서 주로 얘기하고 싶은 논점은 한국적 영화란 무엇인가. 한국적 영화? 흔히들 이거는 한국 영화로서 성과를 거뒀어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말잔치일 때가 많다는 말이죠. 그걸 좀 얘기해보고 싶고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집단 창작 작업으로서의 영화를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배우 한 명 혹은 감독 한 명 이런 특정한 개인의 스타성에 기대어서 작품을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 여러 사람의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화학적 작용의 영화라는 걸 살인의 추억을 통해서 짚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 영화가 현실의 실제 사례를 다룬 영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현실의 사례를 다룰 때 극 영화가 가질 수 있는 장점 혹은 미덕은 뭐가 있는가 뭐 이런 거를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여러 가지 지점들이 많아요. 예.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면 괜찮지 뭐 그런 수준이 아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정말 한국 영화라고 하려면은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거죠. 네. 하여튼 일단 작품에 대해서 기본 정보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감독은 아시다시피 봉준호 감독, 제작에는 사이더스, 차승재, 노종윤 대표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원작은 김광림의 날 보러 와요고요. 각본에는 봉준호, 심성보, 촬영은 김영구, 편집은 김선민, 음악은 이와시로 타로, 배급의 CJ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기본 정보는 이 정도가 되겠고 흥행, 수상 및 평가를 우리 스미스 군이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제작비는 35억이 들었는데 관객 수는 51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 한국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고 주요 수상으로는 대종상 영화제에서 4개 부문, 대한민국 영화대상에서 6개 부문, 춘사 대상 영화제에서 7개 부문, 청룡영화상에서 촬영상과 흥행상, 네. 영평협에서 3개 부문, 네. 그리고 부산 영평협에서 감독상과 각본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35억밖에 제작비가 안 들었는데 네. 510만 명의 관객 수면은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35억이면 보통 100만 정도를 목표로 한 건데 네. 저예산 영화는 결코 아니고 어느 정도 돈을 쓴 거긴 하지만 이 정도 성공을 거둘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2003년에 500만이라면은 네. 지금은 거의 뭐 1500만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 1500, 정도 되지. 그렇죠. 한 1000 이상은 무조건 찍지 않을까 싶네. 지금 만약 나왔더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당시 박스오피스 1위였으니까 흥행과 수상 및 평가는 2003년도에 최고봉이었고 봉준호 작품에서도 손꼽을 수 있는 작품이다 네.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트리비아로 넘어가도록 하죠. 네.
봉준호 감독이 원래 화성 사건에 관심이 많았는데 연극 날 보러 와요를 보고 나서 이 연극이 영화화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건 내가 꼭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서 작품을 만들게 됐고, 처음에는 시대에 포커스를 굳이 맞출 생각은 아니었고 그냥 사건 자체를 스릴러적으로 다룰 생각을 했는데 네. 자료를 조사하면서 생각이 달라졌다고. 그 당시 사건에 대한 분노도 어느 정도 느꼈고, 그리고 당시 자료들을 보면서 느껴지는 그 시대의 공기, 배제할 수 없는 사회적인 특성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는 영화에서 여러 가지로 써먹을 만 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서 작품의 방향을 선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계기는 플란다스의 개 때문에 런던에 갔을 때 있었는데, 그때 영국의 전설적인 연쇄살인범 잭 더 리퍼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논문이나 소설, 만화 등을 탐독하다가 앨런 무어의 프롬 헬이라는 만화를 보게 됐습니다. V 포 벤데타로 유명한 사람이죠. 마치맨하고. 네네네. 네, 근데 이걸 보면서 런던 사람들은 그때 이렇게 살았구나라는 걸 먼저 느꼈고, 그리고 살인의 추억 자료조사를 하면서 네. 자기가 느낀 기억이 오버랩이 된 거죠. 왜 우리는 그 당시에 범인을 못 잡았을까? 이거를 고민했다고 합니다. 봉준호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범인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경찰들이 개개인이 무능해서 이런 게 아니라 1980년대 자체가 무능한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대를 조금밖에 앞서가지 못한 연쇄살인범조차 잡지 못한 거다 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시대적인 정황들, 이 80년대가 어떤 시대였고 왜 범인을 못 잡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영화에서 그려내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임상수 감독에게 네. 보여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임상수 감독이 말하기를 우리가 이런 꼬라지로 살았구나, 별로 옛날도 아닌데 너무 슬프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촬영은 주로 전라도에서 행해졌다고 합니다. 원래는 화성에서 하려고 했는데 네. 그 사이에 화성이 개발이 많이 되면서 적절한 장소를 물색하기가 어려워서 시골 풍경이 많이 남아있는 전라도 남부지방을 촬영지로 삼았다고 하고, 자료들을 조사하면서 가장 많이 도움을 받았던 거는 당시 화성시에 있었던 지역 기자, 그분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다고. 경인일보에 있던 박모 기자라고 합니다. 많은 자료들을 이분에 의해서 얻었다고 하고, 네. 엔딩 씬에서 송강호가 카메라를 정면을 응시하면서 네. 바라본 이유도 범인이 영화관에 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형사와 범인이 서로 눈을 마주치게 해주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영화 마지막에 송강호와 대화를 나누는 소녀는 정인선인데 네. 현재 배우로 맞아요. 일하고 있죠. 상공주에도 나왔었죠. 근데 살인의 추억이 15세 관람가였는데 당시에 워낙 어렸기 때문에 10년이 지나서야 영화를 보게 됐다고, 실제로 자신이 출연한 작품을. 그 왜 중요한 트리비아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사건에 집중을 하려고 했다가 시대를 다루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좀 크게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안 변한 것 같아요. 별로. 주요 장면 중에서는 시대를 반영하는 장면들이 있잖아.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표현돼서 와닿는데, 난 바보들의 행진인가? 그 영화 있잖아. 유명하죠. 최근에 한번 봤어요. 네. 근데 그게 80년대 작품인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지금을 찍은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보면서 되게 놀라웠던 게 영화 자체도 재미가 있는데 이때 대학생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미팅을 하면서 이렇게 살았구나. 그걸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 내가 초등학생 때도 그 영화는 계속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었던 영화였을 테니까 불과 몇십 년 지나지 않았는데 이런 세대였구나. 그러면서 지금 40, 50대들의 대학생 시절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게 되게 재밌더라고. 그때 시대상을 반영할 수 있는 게. 영화에서도 그런 게 잘 묻어나가지고 또 다른 재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네. 그러면은 이게 원래 사건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원 사건을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익히 알려진 사건이지만 개요를 말씀드리자면은 1986년부터 91년까지 화성시 일대에서 일어난 연쇄살인 사건이고요. 네. 대표적인 영국 미제 사건이죠. 그리고 주로 영국의 잭 더 리퍼나 미국의 조디악 킬러와 비교가 됐고, 살인의 추억이 영국 미제로 남으면서 과학수사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네. 사건의 진행을 살펴보면은 총 10건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70대부터 10대까지 골고루 있었는데 이 10명의 피해자가 모두 동일범이 살해한 건 아니고 1차부터 7차 그리고 9차까지의 범행을 저지른 인물이 있고 8차 사건의 범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체포가 됐어요. 네, 그리고 10차 사건 범인이 있는데
총 3명의 범죄자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8차 사건의 범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못 잡았다는 거. 아. 네, 그러면은 그 3명이 다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네 그쵸. 셋 다 단독범. 그러니까 1차부터 7차까지 그리고 9차 범행을 한 제1 범인이 있는 거고 나머지 2명은 모방 범죄를 일으킨 거죠. 근데 이게 다 화성시에서만 일어났다는 거? 응. 아, 범행 방법도 유사하거나 똑같고. 네. 난 가장 궁금한 게 영화 보다 보면 유자의 우울한 편지가 나오면 네. 범행을 시작하잖아. 물론 시대가 맞지 않긴 하는데 그런 조디악스러운 사람을 놀리기 위한 그런 장치가 있었나?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중에서도? 아, 노래 이야기는 극에서 각색을 한 거고 범죄자의 살해 수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을 죽이는 거라든지 비 오는 날에 살인을 저지르는 거 그런 것들은 실제와 어느 정도 부합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영화에서 100% 그걸 똑같이 재현한 건 아니고 네.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건 아니라는 거. 아, 그러니까 어두울 때 밝은 색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입고 다니지 말라 주의 많이 줬다고 그러더라고.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수사에 막대한 인원이 동원되는데 연 인원 205만 명이 동원됐고 수사 대상은 3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문 대조는 4만을 했고 4만? 그런데도 안 나온 거야? 그 과정에서 다른 범죄가 드러나서 붙잡힌 사람만 1,500명 정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화성 연쇄 살인범들 때문에 인생 완전 꼬였지. 근데 정작 진범은 못 잡았다는 거. 대표적인 이유로 거론되는 거는 이 당시만 해도 과학수사 기법이 발전이 거의 안 돼 있었고 그렇죠. 주로 탐문 수사였기 때문에 범인이 영화와는 달리 굉장히 많은 증거를 남겼음에도 잡을 수가 없었다는 거. 그리고 아무래도 워낙 큰 사건이다 보니 강압적으로 수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 인물들이 수사 이후에 후유증에 시달렸다고 해요. 죽은 사람도 있고 자살한 사람도 있다고 들었어. 영화에서는 백광호가 나오죠. 네. 근데 실제 인물은 지적장애인은 아닌데 네. 30대 목공이었고 이 사람은 용의자로 지목되었다가 열차에 뛰어들어 죽었다고. 그래서 난리가 났다고 하죠. 실제로. 그리고 8차 사건의 범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잡았냐면은 실제로 화성 시내에 있는 사람들의 음모를 조사해가지고 그래서 DNA를 가지고 잡았다고. 근데 이게 완전 막무가내로 다 뽑고 다닌 건 아니고 8차 사건의 범인 같은 경우에는 채모에서 티타늄과 염화칼륨이 검출되는데 아 이거는 공장 노동자다. 그치.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채모에서 그런 성분이 많이 나올 리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공장 노동자들을 집중적으로 탐색해서 500명 정도의 채모를 검색했다고. 그래서 결국엔 잡아냈다고 합니다. 이거 말고는 못 잡은 거죠. 와, 근데 진짜 답답했겠다. 답답했지. 딱 영화 속에도 답답함이 묻어나잖요. 조디악이란 영화 보면은 조디악이 신문 글자 하나하나 잘라갖고 경찰들한테 보내잖아. 막 예고살인 이런 식으로. 엄청 약 오를 거 아니야. 근데 사실 여기도 그렇게 일부러 약 올린 건 아니지만 타겟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 날짜도 정해져 있고 비 오는 날. 근데도 못 잡는다는 거는 진짜 약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그 외에 10차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서 취조를 받던 장모 씨가 아파트 4층 옥상에서 투신해서 자살한 사례가 또 있고 이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강압적인 수사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 나온 고문 수사들이 거짓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 사례에서 재료로 쓴 것들을 거론해보면은 서태윤이 등장하는 장면에서 오른쪽에 보면은 허수아비가 있습니다. 그 허수아비에 너는 자수하지 않으면 사지가 썩어 죽는다 라는 글자가 적혀있죠. 이거는 실제로 형사들이 만들어서 배치한 거라고. 너무 답답하니까 그거라도 해야겠다. 그리고 무당에게 가서 굿한 것도 사실이고 아, 진짜 그랬을 만도 하지. 워낙 수사에 진전이 없다 보니 이해를 해. 그리고 박두만이 무모증이라는 가설을 내놓잖아요. 이것도 실제로 그랬다고. 그래서 무모증인 남성들을 수사하고 다녔다고. 목욕탕 돌아다니면서. 맞아. 그러니까 베낄 수 없으니까. 정말 주먹구구였다는 거죠. 그렇지. 영화 속에서도 잠깐 나오잖아. 그리고 실제 사건하고 다른 점들을 제시해보자면은 영화에서는 정액 샘플을 미국에 보내서 DNA 감정을 의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일본에 보냈다고. 물론 결과는 똑같았는데 미국이 아니라 일본이었다는 거. 아무래도 일본보단 미국이 권위 있는 그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런 걸 활용하려고 냈을 거고.
영화에서 유재하 음악이 들려오는 것을 수사팀이 네. 인식하고서 병력 증원 요청을 하잖아요. 네. 전경 2개 중대만 보내달라고 분명히 사건 난다고. 근데 다 수원으로 시위 진압하는 바람에 지원을 못 받았다고 영화에서 나오는데 시위 때문에 못 네, 갔다. 그거는 실제는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사 인원이 정말 남아돌았다는 거. 수천 수만 명이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었다는 거. 와, 그게 더 끔찍하다 근데. 네. 그래서 경찰들끼리도 정말 많이 싸웠다고. 여러 사람들 책임 소재 물으면서 갈려나가고 새로 사람 들어오고 이러니까 아. 팀워크도 깨지고 뭐 이러면서. 근데 들으면서 가늠이 안 되는 게 인원도 이렇게 많이 들어갔고 살인 사건도 10번이나 일어났고 방대하거든? 무언가 창작물을 내놓을 때? 근데 잘 집중해서 만들었다는 생각이 지금 계속해서 드네. 손 뻗칠 수 있는 분야가 너무 많잖아. 얘기할 수 있는 분야도 너무나도 많고. 네. 되게 집중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 버릴 건 잘 버리고. 네. 원래 사건은 이 정도로 얘기를 하도록 하고 네. 제작사 사이더스. 내가 얼핏 듣기로는 이때 당시에 사이더스의 영화가 망했는데 이 살인의 추억 때문에 거의 회생하는 계기가 됐다는 소식을 그쵸.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망한 영화가 지구를 지켜납니다. 아, 그게 여기에? 왜 망했나 모르겠어. 60억을 때려박았는데 10분의 1도 회수를 못하고 그 제작자인 차승재는 감옥 가게 생긴 상황이었는데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살인의 추억이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차승재가 회고하기를 한 달 사이에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오간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승재 제작자 양력하고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분은 1960년 서울 출생이고 한국외대 불어교육과를 나왔고 제작부를 통해서 영화계에 입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태프 현장에서 뛰었던 거죠. 그렇게 4년 정도 일을 하다가 우노필름이라는 영화사를 설립하고 여기서 김상진 감독의 돈을 갖고 튀어라를 제작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명성을 얻기 시작하고 네. 1999년에는 신시네, 명필름 등과 함께 썸을 출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픽처스의 공동대표를 맡는 등 화려한 커리어를 구가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이더스의 부사장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렇게 점점 입지가 오르면서 사이더스 대표도 맡기도 하는데 사이더스가 망하면서 이 사람이 경력도 내리막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횡령 혐의로 피소도 되셨더라고요. 네. 우여곡절도 많지. 그리고 이분의 경력에서 이 영화와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은 네. 촬영 감독인 김영구 감독과 영화 아카데미 동기입니다. 그래서 같이 영화 공장이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거기서 영화를 만들기도 했었죠. 네, 근데 뭐 쫄딱 망하고 나중에 다시 뭉친 게 이 살인의 추억인 거죠. 이분의 영화 리스트를 쭉 보면은 사실 우리의 중고등학교 20대 초반을 함께한 영화들이라서 네. 부자 됐겠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쫄딱 망한 것들도 많아요, 사실은. 100억대 투자해서 날려먹은 것도 있고. 망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두 친구들도 잘 알다시피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이라든가 아유레디라든가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우스갯소리를 많이 얘기했어요. 망할 준비 됐니? 아유레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성냥팔이 소녀의 재앙이다. 지금 거론한 그런 작품 때문에 충무로가 거의 휘청거릴 정도로 난리가 났었잖아. 예, 난리가 몇 번 났었죠 그때. 이분이 전성기엔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았는데 네. 박찬욱 같은 경우도 그 살인의 추억이 한창 흥행할 때 네. 차승재가 한국 영화판을 일으켰다라고까지 평가를 했거든. 근데 이 감독이 그렇게 높이 평가를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신인 감독들의 데뷔작을 많이 제작해줬다는 거. 투자 따오고 섭외해주고 이런. 특히 8월의 크리스마스의 허진호 감독, 그리고 처녀들의 저녁 식사의 임상수 감독, 유령의 민병천 감독, 킬리만자로의 오승욱 감독, 지구를 지켜라의 장준환 감독, 그리고 범죄의 재구성의 최동훈. 이 사람들을 다 차승재가 키웠다는 거죠. 이 연애의 목적도 데뷔작 아니었나요? 한재린 감독, 네. 그렇죠. 남극일기의 임필성 감독도 있고, 제가 다 거론하진 않았는데 대표적인 사람들만 거론해도 이 정도라는 거죠. 봉준호도 그 중에 하나였죠. 플란다스에게.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기를 당시에는 신인 감독이 데뷔하기 정말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새로운 영화를 만들려면 신인 감독들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자신이 밀어주기 결심을 한 거라고. 근데 대신 그러면 리스크가 생기니까 그치. 철저하게 스타 시스템으로 자기는 굴리기로 결정을 했다고. 배우의 마케팅에 굉장히 기대는 제작비도 그쪽으로 많이 쓰고 그렇게 해서 신인 감독들이 그 데뷔할 만한 여건을 마련해주되 수익성은 어느 정도 챙기는 그런 시스템을 구상한 거죠. 생각해보면은 이 분이 관여한 목록만 봐도
유명한 배우들이 다 나오네. 다 나오지. 망한 영화든 뜬 그치. 영화든. 그렇지. 그러니까 신인 감독을 기용하면서 생기는 그런 부담과 리스크를 스타 배우를 통해서 커버를 한 거지. 지금 이 판국이 이렇게 된 거를 이해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 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신인 감독이 시나리오라든가 그런 거를 별로 간섭 안 받았던 것 같아. 그때 당시에는. 지금의 시스템은 간섭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물론 그때 당시에도 있었겠지만 지금보다는 덜하지 않았을까. 내 생각에는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조바심이 나잖아, 사실은. 투자보다도 투기를 많이 하는 거라서 요즘 영화판은. 근데 이게 좋기만 한 건 아닌 게 네. 아무래도 스타에게 개런티를 많이 주다 보니까 스태프들에게는 떨어지는 게 별로 없었던 거죠. 파이가. 또 그래서 또 반면에 또 그런 것도 있고. 살인의 추억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있었던 게 500만이 넘으면은 보너스를 지급하겠다. 러닝 개런티 같은 걸 줘야지. 근데 안 줬다고. 와. 또 그 스태프들은 이제 사이더스하고는 영화 안 찍는다라고 일을 갈았다고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봉준호 감독과 장준환 감독과 막역한 사이였기 때문에 네. 이 두 사람을 신인 때부터 키웠는데 네. 둘을 평가하기를 봉준호가 살리에리고 장준환이 모차르트다. 봉준호는 노력파인데 장준환은 천재라서 아무거나 해도 다 잘한다고. 근데 왜 반대같이 느껴지냐? 나는 들을 때는 되게 결과 당시에 평은 그랬는데 결과는 달라졌죠. 네. 결과가 정반대인데. 완전히 다 정반대인데. 뭐 거론할 만한 작품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8월의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한국 로맨틱 영화 중에서는 손꼽히는 작품인 것 같고. 요즘에 한창 뜨고 있는 번역가 그 환석이 번역가라고 있는데 네. 데드풀 번역도 맡으셨었죠. 질문 시간이 있었는데 내가 한번 물어봤거든. 우리나라 영화 중에 영어 자막으로 번역을 해서 내보내고 싶은 작품이 뭐냐 그러니까 딱 그 하나 작품 찍더라고. 또 뭐 살인의 추억도 그랬고. 그리고 타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파장을 많이 일으켰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지구를 지켜라도 그랬고, 범죄의 재구성도 저희가 다뤘을 정도로 다시 한번 되짚었을 정도로 굉장한 작품이었기도 했는데, 사실 수익을 못 낸 게 60, 7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나는 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실리콘밸리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엄청나게 미끄러진대요. 그런데 하나가 딱 터지는 순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좀 비슷한 구조? 제가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로또라고. 진짜 딱 그런 것 같아요. 봄날은 간다.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비열한 거리. 연애의 목적. 말죽거리 잔혹사. 이런 거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뭔가 좀 반갑네요. 네. 연애의 목적은 또 학교에서 찍지 않았을까? 네, 저희 신일고등학교에서 찍었죠. 두 사람을 직접 봤고. 그치. 당신은 또 배우도 봤잖아. 그쵸. 박해일을 봤죠. 네. 제 눈앞에서 봤죠. 그럼 뭐 이 정도로 차승재 제작자를 얘기하고 감독으로 드디어 넘어가도록 하죠. 감독 봉준호 감독이고요. 작품은 백색인, 프레임 속의 기억들, 지리멸렬 등이 단편인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데뷔작으로 프란다스에게, 싱크앤라이즈, 살인의 추억, 인플루엔자, 20, 괴물, 흔들리는 도쿄, 마더, 이키, 설국열차, 그리고 앞으로 나올 옥자까지입니다. 1969년 대구 출생이고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88학번입니다. 그러니까 386 세대죠, 전형적인. 그리고 아버지는 디자인 교수고 외할아버지는 그 유명한 박태원입니다. 그러니까 부계 쪽에서든 모계 쪽에서든 굉장한 예술적 유전자를 받은 거죠. 그리고 연세대를 졸업하고 나서 한국영화아카데미에 11기로 들어왔고 1993년 데뷔작 백색인을 연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편으로는 2000년에 플란다스에게로 데뷔를 했죠. 네. 이때 앞서 말한 차승재 제작자의 도움이 컸고 네. 개인사를 살펴보면은 지금도 스토리보드나 콘티는 자기가 직접 그려가지고 정교하게 짠다는 데 자신이 있다고. 근데 이건 아버지의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디자인 하셨던 아버지에게 디자인을 배운 적은 없는데 아버지 서재에서 화집이나 사진집 같은 걸 맨날 받고 그래. 어깨너머로 보다 보니까 자기도 그런 거에 익숙해졌다고.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영화를 찍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건 중학교 때부터. 근데 사회학과를 간 거는 영화를 찍는데 전공은 별로 중요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갖다고 하고 거기서 그래서 사회학 공부는 별로 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386 세대 80년대 대학이면은 특히 사회학이면은 당연히 마르크스부터 학습을 하기 마련인데 그치. 봉준호는 마르크스 자본론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포기했다고. 그 이후로도 사회과학 서적은 잘 안 읽는다고. 사회학과인데.
그리고 학생운동 같은 경우도 만화나 그림은 그려줬어도 자기가 직접 열심히 하진 않았다고. 지원은 했지만 주동자는 아니었다고 이런 얘기죠. 그리고 유년기에 인상적으로 본 영화는 자전거 도둑을 꼽더라고요. 자전거 도둑? 옛날 저, 거 그쵸, 옛날 그러면? 거죠. 이탈리아 영화죠. 그 영화를 보고서 아 영화가 이렇게 감동적이구나, 영화의 위력이란 게 이런 거구나를 느꼈다고 하고, 그리고 이브몽땅 주연의 공포의 보수라는 영화도 기억이 많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 히치콕 영화 같은 경우도 정말 재밌게 봤다고, 자기 최고의 영화들이라고 이렇게 거론했고, 시나리오를 주로 자기가 쓰죠. 그래서 다른 사람 시나리오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 생각은 없냐고 물어보니까 궁합이 맞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해야 직성이 풀린다고, 궁합이 맞는 작가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시나리오를 쓸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단편 지리멸렬에서 조선일보를 노골적으로 깐 적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조선일보의 논설위원을 대놓고 까는 장면이 있는데, 네. 자기가 조선일보 싫어해서 그랬다고, 고려일보 이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익명성이나 가명성에 기대서 찍으면 맛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그냥 대놓고 조선일보 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이 먹고 본 작품들 중에서 재밌게 본 거는 스콜세지 영화나 아니면은 토드 솔론즈의 영화들, 뭐 인형의 집으로 오세요나 해피니스 이런 것들을 재밌게 봤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시나리오를 쓰는 습관이라면은 서울 시내 카페 4곳 정도를 정한 다음에 3-4시간 간격으로 옮겨 다니면서 노트북으로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리듬을 계속 변화를 준다고. 그리고 조용한 방에 가면은 자꾸 눕고 싶어가지고 카페같이 긴장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자기에게 맞는 것 같다고.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만화책이나 사진집을 본다고 합니다. 나는 프란티스에게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어렸을 때 지하철에서 케이크 밑에 돈을 쫙 깔고 그 위에는 케이크를 넣잖아요. 이성재가 인문계 대학원생인데 교수 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네. 자신의 위에 있는 교수에게 뇌물을 바치러 가는 거죠. 근데 케이크를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그 위에 딸기였나? 그게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걸 먹고 집어넣어. 근데 이 장면이 뭔가 묘하면서 임팩트 있게 다가오더라고. 근데 그러고 지하철을 탔어. 근데 어떤 할머니가 구걸하잖아, 돈 달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상자, 10,000원 꺼내가지고 상자 살짝 열어갖고 그 지폐 중에 10,000원짜리 한 장 탁 꺼내가지고 딱 주잖아. 엄청 감사하다 그러고. 그리고 슈퍼에서 생필품 같은 걸 산 다음에 가는데 저기서 저기까지 몇 미터 될 거 같냐고 물어보니까 두루마리 휴지 이게 50m니까 100m. 아 100m였나? 이거 굴려보자고. 그래서 굴리는 장면이 나와. 그러니까 그게 좀 전 장면인데 마누라가 나 필요한 거 있으니까 너 슈퍼 다시 가서 사오라고. 그러니까 이성재가 빡쳐가지고 짐도 엄청 많이 들고 있는데 어떻게 100m 넘는 거리를 다시 가냐고. 그러니까 마누라가 100m는 무슨 50m나 될까 이러니까 이성재가 또 거기에서 분기탱천에서 자기가 보폭으로 재서 100m 나오면은 내기를 해보자고. 그러니까 마누라가 야 보폭으로 잴 거면은 걸어서 가겠다 이러니까 이성재가 거기서 이제 휴지가 나간 거죠. 휴지를 굴려서 재보자 그러면은 이거 100m짜리 휴지라고. 근데 결국 내기는 지죠. 아 나 코드가 너무 잘 맞는 거야. 존나 웃겨갖고. 근데 좀 전에 말한 딸기가 중요한 소재인 게, 그러니까 케이크를 넣다가 높이가 안 맞아서 딸기가 걸리는데 그래서 딸기를 이성재가 먹잖아요. 근데 이 딸기가 언제 나오냐면은 마누라가 그 이전에 언급을 합니다. 딸기에 대해서.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는 딸기를 줘야 된다고. 딸기를 안 주면은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강아지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마누라하고 한번 싸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성재가 딸기를 먹게 되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이성재가 개라는 거지. 플란다스의 개. 얘기만 들어도 너무 웃겨갖고 이런 게 봉준호랑 나랑 코드가 너무 잘 맞는 거야. 네. 근데 사실 그 이후에는 이렇게 모순되는 그런 분위기의 디테일은 살리진 않더라고. 좀 대중적으로 많이 나가가지고 오히려 지금 잘 맞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시대를 굉장히 앞서 나갔던 감독이라는 생각을 해. 그리고 이성재랑 배두나가 그렇게 연기를 못하는 배우들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조금씩 뜨던 배우들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흥행은 하지 않을까 생각은 했었는데 그때 내 기억으로 한 10만 명 안 되게 모았었던 거. 굉장히 망했지. 아니 그리고 이분은 그러니까 마더 때도 느끼는 거지만 참 갈대밭을 사랑하시는 분 같아. 살인의 추억 보면서도 그렇고. 예전에 나왔던 소재들을 많이 써먹지. 예를 들어서 플란다스에게에서는 신발이 벗겨지는 씬들이 몇 개 있는데 벗겨진 신발이라는 소재가 또 살인의 추억에서 꽤 중요하게 쓰이죠. 이분은 내가 볼 때는 위험할 수 있는 소재들을 굉장히 용감하게 다룬다는 생각이 들어.
막 되게 사실 어떤 성격인지 잘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되게 대범하고 되게 좀 대인배일 것 같아. 왜냐면은 살인의 추억도 소재 삼아서 다루기 되게 어렵잖아. 이야기가 워낙 광범위하고 10번까지 살인한 사건인데 그거 가지고 작품을 만들려면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감도 안 잡힌단 말이야. 그리고 괴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심영래 감독이 만든 그런 괴수 작품이나 알고 있지 누가 메이저 작품으로 블록버스터로 괴물을 정면에 배치할 생각을 하겠어.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야. 사실 유치할 거리가 많을 소재지. 그치. 근데도 굉장히 대박 성공을 이뤄냈고 지금 봐도 괴물 이상 작품 또 나올까 싶을 정도로 이런 소재를 가지고 굉장히 놀랐고, 마더 같은 경우에는 위험하지 않나? 원빈이랑 김혜자 배우를 배치한다는 게 극에서 특히나 원빈 같은 배우는 누가 원빈을 바보로 갖다 놓겠어. 아, 나 그 갈대밭에서 춤출 때 묘하더라고. 묘하게 쳐다보게 되더라고. 아, 저래서 캐스팅을 하셨나 그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뭐 설국열차 같은 경우에도 원래 원작이 있었던 거고 설국열차의 세계관 배경만 해도 손대기 되게 까다롭다는 생각이 들거든. 결말 내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 근데도 불구하고 좋은 외국의 배우들과 함께 작품 찍었는데 우리나라에서 흔히 잘 나가는 감독들 있잖아. 뭐 박찬욱, 김지훈, 그런 손꼽히는 감독들 중에서도 가장 좋은 성과를 이뤄냈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대범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해. 되게 망하는 게 두렵지 않나? 옥자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새 지평을 열 것 같기도 해요. 네, 이 정도로 넘어가고 배우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송강호 배우인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다루었죠. 네. 밀정. 그래서 밀정해가지고. 이번에는 철저하게 살인의 추억에 관련된 이야기를 몇 가지 소개하고 싶은데 네. 일단 그 송강호가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꼽히는 부분은 네. 각본만 짜두고 즉흥적으로 대처해야 될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송강호가 그것들을 다른 배우들이나 아니면 감독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완성도 있게 계획들이 여러 가지 짰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변희봉하고 같이 한 맞추는 연기 같은 것도 거의 즉흥적으로 둘이 연기해서 감독이 손을 안 대도 되었다고 하고 정말 애드립 쓰는 게 너무 자유자재라서 감독이 굳이 컨트롤 안 해도 됐다고. 봉준호가 얘기하기를 많은 배우들이 애드립은 애드립 티가 나고 사전에 계획된 대사들은 다 계획된 대로 하는데 송강호는 그 경계가 없다고. 그래서 애드립이 애드립 안 같고 미리 사전에 계획된 대사들이 오히려 애드립스럽고 그런 맛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강간의 왕국이냐 이런 거는 애드립일 것 같은데 애드립이 아니고 밥은 먹고 다니냐? 그런 건 또 애드립이고. 그리고 서태훈이 박해일을 고문해서 자백을 받아내면 된다고 하니까 송강호가 너 많이 변했다고 차분하게 얘기하는데 그건 또 애드립이라고. 마치 계획했을 것 같은 대사인데. 그래서 그런 대사 자체를 갖고 노는 힘이 너무 엄청나서 감독의 통제만으로 연기하는 배우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죠. 변호인 때도 그랬대요. 예, 그 각본 같은 거 많이 보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몇 번이고 다시 찍자고 하니까. 특히 송강호의 디테일이 빛을 발한 부분이 시체 부검 장면에서 각 인물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송강호가 계획을 했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두만은 위 노자락을 끌어올려가지고 코를 틀어막고 서태훈은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반장으로 부임한 송재호는 손수건으로 막자. 이런 거를 인물 성격에 따라서 달리 하는 게 좋겠다고 계획을 냈다고. 그래서 영화에 그대로 반영했다고 합니다. 트리비아를 잠깐 얘기하자면은 연기를 하다가 자기가 그냥 컷! 하고 잘라버리는 경우가 있대. 자기 연기가 너무 좋다고 생각해서. 그럴 때 감독들이 되게 난감해한다고 하더라고. 자기가 연기를 한 다음에 컷! 하면서 아 이거 좋았어 이런다는 거야. 그럴 때 감독이 다시 한번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기가 난감하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 이번 작품은 정말로 송강호가 아니었으면 박두만 역할을 누가 맡았을까 싶을 정도로 그거는 진짜 저는 이견 없습니다. 봉준호가 얘기하기를 자기는 배우를 정해놓고 배역을 짠다고. 송강호를 기용했기 때문에 박두만 역할을 만든 거라고. 마찬가지로 변희봉을 섭외하기로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구 반장 역할을 넣었다고. 그러면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죠. 그 다음 배우는 서태윤 역할을 맡은 김상경 배우. 전작으로는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생활의 발견, 최후의 만찬, 살인의 추억, 내 남자의 로맨스, 극장전, 조용한 세상, 화려한 휴가, 카페누아르, 하하하, 타워, 몽타주, 아빠를 빌려드립니다, 살인의 일회 등등이 있었습니다. 김상경 같은 경우에는 이때가 영화배우로서 거의 초짜였다고.
그 전까지 영화 제대로 찍은 게 생활의 발견 정도인데 그쵸. 이건 홍상수 감독 작품이잖아. 네. 근데 홍상수 감독은 알다시피 현장성을 굉장히 중요하고 그쵸. 사전에 계획 없이 찍는 감독이라서 영화가 다 이런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 근데 봉준호를 만나자마자 봉준호가 만화책을 주더라는 거야. 이 사람이 왜 쓰잘데기 없이 만화책을 주는지 이렇게 생각하고 봤는데 이게 만화책이 아니라 콘티였다는 거지. 콘티북. 대박. 근데 이 사람은 영화를 제대로 찍어본 게 없으니까 콘티북이라는 것 자체도 잘 몰랐던 거지. 그래서 영화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살인의 추억을 연기하게 된 건데 회고하기를 처음으로 정상적인 시스템에서 찍은 영화다 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자기는 살인의 추억을 하면서 배우가 됐다고. 사실 생활의 발견에서는 국민 찌질남이 그 이미지를 보면은 근데 서태윤이라는 캐릭터가 되게 이지적이긴 한데 허당스러운 그런 캐릭터기도 하잖아. 그치? 근데 이 작품을 보고 맨 마지막 필모에 있었던 살인의 애를 보시면은요 진짜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연기를 못했다기보다도 너무 허술해요. 그걸 보다가 보면은. 그리고 여기에 김상경을 안 넣었어도 소화할 만한 그런 거라서 아쉬움이 컸죠. 재밌는 에피소드라면 이렇게 정상적인 시스템에서 처음 작업하게 된 게 살인의 추억인데 처음 테이크한 씬이 뭐냐면은 박두만과 서태훈의 만남이거든. 그때 서태훈이 강남을 사서 후드로 맞는 거잖아. 드롭킥을 맞지. 영화 찍어본 것도 거의 없고 홍상수 영화만 찍었고 콘티북도 모르는 사람인데 영화 처음 찍자마자 이런 봉변을 당한 거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송강호에게 꽤 감정이 상했다고 처음에. 그때 진짜로 날리던데? 장난 아니던데? 그래서 영화판은 진짜로 드롭킥도 날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서 영화를 잘 안 찍는구나. 순진무구했구만. 가만 보면 홍상수랑 세 작품이나 찍었어. 극장전 하하하까지. 그치. 난 최근에 아빠를 빌려드립니다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 아빠가 서울대 나왔는데 백수야. 그래갖고 딸이 아빠를 돈 받고 빌려준다고 인터넷에 올린 돈 받고 일용직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온 에피소드였는데 연기는 명불허전인데 작품이 좋은 걸 못 만나서 아쉽다라는 생각이 하더라고. 뭐 연기야 뭐 어떻게 깔 수가 없죠. 홍상수가 3번이나 쓴 거면은 어느 정도 증명된 거 아니야? 연기는 깔 수 없다니까. 근데 오락물이라든가 상업적인 영화들 출연하면서 연기야 뭐 깔 건 없는데 선택에 그게 조금 아쉬웠었다 그런 정도지. 그리고 이미지가 괜찮은 이미지잖아 이분이. 그래서 지금 황정민이 가져갈 역할을 이분이 한두 개 정도 가져가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난 히말라야나 베테랑에서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 국제시장도 그렇고. 그래서 이분이 그런 작품을 나왔으면 차라리 황정민 배우에 대한 피로감이 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배우는 조용구 역할을 맡은 김래아 배우, 전작으로는 지리멸렬, 백색인 여고괴담, 퇴마루, 프란다스에게, 살인의 추억, 지구를 지켜라, 맹부 삼천지교, 달콤한 인생, 음란서생, 괴물, 공필두, 라디오 데이즈, 인류 멸망 보고서, 푸른 소금, 몬스터, 특별수사 사형수의 편지 등등에 나왔습니다. 이분은 지리멸렬부터 봉준호 영화에 나오기 시작했고 프란다스에게에서는 노숙자 역할, 지하실에 숨어있는 그 역할을 했죠. 그리고 봉준호가 알게 된 계기는 봉준호 동기 중에 연호 무대에 들어간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통해서 김래아를 소개받았다고. 인생작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스톤이라는 작품이었는데 그게 바두 프로기사로 꿈꿨던 어린애와 함께 풀어나가는 이야기들인데 배우들의 연기가 되게 진지하고 그런 거 막 오글오글 거리는 그런 대사도 없이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나는 참으로 편안하게 봤어요. 그거를 추천을 해드리는 작품이기도 한데 내가 웬만하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지루함을 느끼고 경기 일으킬 때도 가끔은 있거든.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바둑 이야기 하면서도 이렇게도 풀어나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인상 깊게 봤어요. 저는 뭐 달콤한 인생 역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병헌이랑 같이 연기 굉장히 잘 해낸 것 같아서 사실 살인의 추억에서는 극 중에서 비중이 훨씬 높았는데 서태윤과 박두만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대부분 편집해냈다고. 그래서 본인이 많이 아쉬워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편집해서 다 도려내니까 욱하고 계속 때리는 장면밖에 안 나오고 그런 배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 그런 배우가 아니라니까. 스톤을 보면 달라진다니까. 아니 근데 나도 좀 장면들은 더 수위가 높아서. 그런 거였어? 이것도 반전이네. 매춘하는 신도 있고. 진짜? 그런 거였구나.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해야겠네요.
다음 배우는 구이봉 반장 역할을 했던 변희봉 배우. 전작으로는 팔불출, 영시의 호텔, 색깔 있는 남자, 내시, 프란다스에게 화상고, 선생 김봉두, 국화꽃 향기, 살인의 추억, 불어라 봄바람, 여선생 대 여제자, 공공의 적투, 주먹이 운다, 괴물, 이장과 군수, 더 게임, 적과의 동침, 나는 왕이로소이다, 간첩, 미스터 고 등에 나왔습니다. 이분을 봉준호가 섭외하게 된 계기는 네. 원래 어릴 때부터 팬이었대. 어. 원래 봉준호가 테레비 덕후인데 어. 테레비만 틀면 이분이 나왔다고. 그래서 어. 이분 팬이 됐다고. 근데 프라나스 개 찍을 때까지만 해도 영화 출연을 거의 중단한 상태였는데 그때 아주 졸라가지고 겨우겨우 섭외를 했다고. 근데 그 이후로 영화에 자주 나오게 돼서 기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유명해지시기도 하셨고 뭐 괴물에서도 중대한 역할도 맡으시고. 그쵸. 나는 더 게임이라고 하는 영화를 진짜 재밌게 봤어요. 아, 일본 만화 원작이 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그치. 몸이 뒤바뀐 거야. 응. 신하균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변희봉이라고 하는 늙은 회장이랑 내기를 해가지고 몸이 뒤바뀐 거야. 그때 페이스오프처럼 머리를 바꾸지 않았나? 뇌인가 어. 머리인가? 하여튼 이 설정만으로도 재밌는데 어.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가 또 뭐 있냐면 서태지의 사모님이 나옵니다. 아, 이윤성. 이윤성 배우 나 되게 이쁘게 나와. 난 이제한 줄 알았네. 이제 야이 사람아! 근데 이 작품 되게 재밌어. 변희봉 선생님도 연기 되게 잘하시고 억울하잖아. 내가 젊은 사람인데 사실은 그치. 신하균인데 지인들이 노인이 다 돼가지고. 노인네가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되잖아. 그래갖고 신하균이 원래 변희봉이었잖아. 그러니까 신하균 얼굴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인간관계를 하나씩 장난스럽게 건드리는 거야. 되게 재밌어. 근데 많이 묻혔어. 나 되게 재밌게 봤거든. 일본에서 상상할 법한 그런 애니메이션 같은 작품들 있잖아. 데스노트 같은 그런 류의 상상이 되는 그런 작품인데 쫄딱 망했죠? 망해가지고 되게 아쉬웠어. 그럼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백강호 역할을 맡은 박노식 배우. 전작으로는 박하사탕, 살인의 추억, 역전의 명수, 비단구두, 괴물, 미녀는 괴로워, 죽어도 해피엔딩, 나는 행복합니다, 최종병기, 활, 물고기, 명량 등에 나왔습니다. 이분은 고향이 전남 강진이라고 하고 네. 원래 시각에 문제가 있었대. 어... 사팔뜨기였다고. 어... 그래서 열등감도 심하고 뭘 제대로 할 자신감이 없었는데 킥복싱을 하다가 다쳤대.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의사가 이거 사실 고쳐보라고 수술하면 된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걸 고치고서 자신감을 얻고 연극 배우가 됐다고. 연극 배우가 왜 됐냐면은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 연극을 이거저거 했대. 교회 다니면 그런 거 많이 하잖아. 그치. 그때 그 경험을 살려가지고 연극을 하면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연극을 하기 시작했다고. 근데 무명생활 전전하다가 포텐이 터진 게 살인의 추억이 된 거지. 어떻게 캐스팅을 했을까, 무명이었을 때? 오디션으로 뽑았다고. 아. 근데 이때 동대문에서 직접 추리닝하고 검정고무신 사서 현장에 어울리는 복장하고 가서 오디션을 했다고. 근데 봉준호가 얘기하기로 이 사람의 즉흥적으로 나오는 표정 같은 게 배역하고 잘 맞을 것 같아서 섭외를 했다고. 근데 막상 섭외해서 연기해보니까 이게 또 의식적으로는 잘 안 되더라고 얘기하더라고. 가끔씩 나왔다고. 아. 근데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 그때 당시에 너무 캐릭터 소모를 심하게 해버렸어. 향수기 예뻤다라는 그 유행어 때문에 그때 당시에 완전 화제였단 말이지. 그치. 근데 그게 너무 오래 지속되고 너무 오래 그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배우로서의 매력을 잃어버린 것 같아. 전혀 다른 캐릭터가 생각이 안 나. 이분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연극 배우 생활할 때도 8년 동안 작품도 한 개밖에 못했대. 이제 시다질만 한 거지. 딱가리질만 하고 안 시켜주고 생계는 유지해야 되니까 노점상 같은 거 하면서 연극 배우 했다고. 그래서 30 넘겼는데 그때 겨우 살인의 추억 하게 된 거고. 근데 살인의 추억 이후로 스타덤 오르고 뭐 사람들이 길망 걸어다니면 향수기들이 치고 이러니까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고 하고 정신적으로 방황을 했는데 노가다판을 전전하면서 마음을 잡았다고. 내가 알기로는 살인의 추억 이후에 소속사에 들어갔다고 들었어. 예. 맞아. 근데 소속사에서 제대로 된 작품을 컨택을 못했대. 그놈 멋있었다고 여고생 시집가기에 출연을 시켜줬대. 근데 이때 제의가 뭐가 왔냐면 올드보이하고 태극기 휘날리며 이게 왔다고. 근데 하잘것없는 작품들의 소속사가 출연시키는 바람에 고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야, 진짜 인생은 진짜. 그리고 살인의 추억 개런티도 300만 원밖에 못 받았대. 이때 임팩트는 방자전에 송세벽급의 임팩트를 몰고 왔던 배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치. 많이 아쉽네.
그러면 박현규 역할을 맡은 박해일 배우. 전작으로는 와이키키 브라더스, 질투는 나의 힘, 국화꽃 향기, 살인의 추억, 인어공주, 연애의 목적, 괴물, 극락도 살인사건, 모던보이, 10억, 이끼, 심장이 뛴다, 최종병기 활, 은교, 고령화 가족, 경주, 제보자, 나의 독재자, 덕혜옹주 등이 나왔습니다. 정말 가까이서 처음으로 얼굴을 맞대면했던 배우. 신일 고등학교 시절에 연애의 목적을 찍으려고 왔는데 내 자습실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애들이 야 저기 화장실에 박해일 있대 이러는 거야. 근데 엄청 달려갔지. 그래서 화장실로 들어가려고 문턱에서 딱 마주친 거야. 박해일 배우를 내 눈앞에서 딱 마주친 거야. 거의 부딪힐 정도로. 근데 굉장히 표정이 띠껍더라고. 그리고 그때 기억에 남는 게 내가 그때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나랑 키가 비슷했다. 170 초반? 얼굴이 굉장히 하얘다. 그 정도? 그래서 섭외한 거지. 그렇죠. 그리고 마스크에서 선악을 읽어낼 수 없고 모든 것이 다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섭외했다고. 두 가지 정도 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신문하는 장면 있잖아. 4대1의 신문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배우들이 불만이 많았대. 박해일이 너무 얼굴이 조그맣다 보니까 그러니까 촬영 감독님이 참 촬영을 잘한 게 뭐냐면은 얼굴 크기 사이즈가 똑같이 나와. 근데 난 실제로 두 명 다 봤거든. 송강호도 보고 박해일도 봤지만 얼굴 사이즈가 완전히 확연히 틀리거든. 그거에 대해서 한번 깜놀하고 그리고 살인의 추억 안에서도 고운손 나오는데 내가 악수를 해서 아는데 진짜 고운손이고 영화 관련된 정보를 얘기하자면은 원래는 배역 이름이 박해일이었다고 그냥. 진짜? 실제로 시나리오에는 박해일로 써있어. 근데 박해일이 그 사이에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이거는 변경을 해야겠다라고 판단해서 박현규로 바꿨고. 그러네. 그게 맞다. 그리고 영화에서 나온 범인의 연기는 그 박해일만 한 건 아니고 세 명이서 나눠서 했다고. 그게 봉준호가 범인이 누군지 생각하는 그 기준이라고. 그러니까 박현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지. 박해일 본인도 범인이라고 생각하고 연기하지 않았다고. 자기는 억울하게 경찰에게 범인으로 몰려서 유린당한 선의의 피해자로 생각하고 연기를 했다고 얘기하더라고. 이분 필모를 보면은 연애의 목적부터 본색을 드러내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그전에는 굉장히 인텔리한 느낌? 사실 살인의 추억에서도 살인자로 몰리긴 하지만 인텔리한 느낌이 나잖아. 첫 등장에서도 책을 읽고 그치? 있고 국화꽃 향기에서도 굉장히 순정적인 모습을 줬던 것 같아서 근데 연애의 목적에서 모습이 끝까지 가는 것 같아. 괴물은 특히나 더 했던 것 같고 소주병 던지고 막. 이제 은교에서 정점을 찍은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 제보자에서도 인상적으로 봤어요. 그때는 뭐 난 송하윤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여기자로 나왔어. 그럼 배우 얘기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이제는 스텝 촬영 감독 김영구 감독입니다. 전작으로는 닥터봉, 진짜 사나이, 박봉건 가출의 사건, 비트, 태양은 없다, 이재수의 난, 박하사탕, 인터뷰, 봄날은 간다, 살인의 추억, 영어 완전 정복,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역도산, 극장전, 괴물, 해변의 여인, 행복, 북촌 방향, 부러진 화살, 누구의 딸도 아닌 회원, 주리, 더 파이브, 화장, 연평의 정 등에 찍었습니다. 아까 박노식 배우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이분도 만만치 않더라고. 만만치 않았어요. 이분은 차승재와 동기로 영화 아카데미에 입학을 했고 사기로, 그리고 졸업한 후에 촬영부로 들어갔는데 스태프로 좀 일하다가 자기 동기들 모아가지고 영화를 만들어 보려고 했대. 근데 철저하게 실패하고 도망가다시피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고 해. 근데 거기서 촬영 노하우도 이거저거 배우면서 영화에 눈을 떴다고. 가장 중점적으로 배운 게 촬영이 아니라 조명이었다고. 어차피 할리우드에서는 카메라가 여러 대잖아. 그러니까 어떤 각도에서 찍는지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때그때 그 맞는 거를 편집해서 쓰면 되니까. 정말 중요한 건 조명이었다고. 근데 한국에선 그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그래서 자기가 미국의 시스템을 익히면서 비로소 영화 전문가가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미국에 갔다 왔는데 그 당시 충무로에서는 미국 갔다 왔다고 대접해주고 이런 게 아니었다고. 미국 갔다 왔어도 일자리는 없었다고 하더라고. 충무로에서 왕따 비슷한 신세가 됐는데 황기성 사단에서 이 사람을 키워주기로 결정해가지고 닥터봉을 찍게 됐다고. 그래서 닥터봉이 성공을 거두면서 겨우겨우 충무로에 정착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
그때 촬영협회에서 이 사람을 많이 괴롭혔는데 협회장이었던 김남진이라는 촬영 감독은 마인드가 오픈 마인드라서 우리가 이렇게 왕따 시키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 작품 활동 할 수 있는 사람인데 협회원으로 일단 영입해가지고 그 테두리 안에서 관리하도록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겨우겨우 충무로에 정착을 하게 됐고 이때 만난 영화가 김성수의 비트. 김성수 감독하고 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박하사탕은 최고의 작품이라고 생각한다고 자기가 찍은 작품 중에서 예시를 든 게 박하사탕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콘트라스트를 낮추는 거였다고. 그러니까 명암의 대조를 낮추는 거. 왜냐하면은 박하사탕은 여러 시퀀스로 분절된 영화잖아. 인물의 삶이 파트별로 쪼개지지. 그치. 근데 너무 명암을 강하게 하면은 영화가 끊기는 느낌이 난다고. 그래서 흑과 백 사이의 중간 색깔들을 표현하기가 어려워진다고. 그래서 명암을 낮추고 풍부한 색으로 영화를 표현하고 싶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조명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감독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고 촬영 감독만이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 촬영 감독의 공헌은 생색은 덜 나지만 이런 면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흔히들 다큐멘터리가 리얼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의 눈은 카메라 렌즈하고 달라서 인위적인 조명을 하지 않은 다큐멘터리가 오히려 이상하게 보일 때가 있다고. 부자연스럽고. 그치. 그래서 원래 영화는 다 인위적인 조작을 해야 더 자연스럽게 보이는 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거를 가장 철저하게 구현한 게 박하사탕이라고. 박하사탕에는 또 개인적인 의미도 부여를 했다고 하는데 영화 중에서 설경구가 네. 문소리에게 자기의 고백을 하면서 엄지와 검지를 벌려가지고 네모를 만들어가지고 그 세상을 바라보는 컷이 있대. 근데 이게 촬영 감독의 마인드라고. 촬영 감독도 이런 프레임을 통해서 카메라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이거지. 그 박하스탕 화면을 보고서 봉준호 감독이 뻑 가가지고 이 사람이 첸카이거 감독하고 투게더 중국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중국까지 와서 봉준호가 섭외를 했다고. 박하스탕 보면은 사실 옛날 영화잖아. 근데 옛날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촌스러운 영상미보다는 클래식한 영상미가 묻어나서 난 굉장히 놀랐어. 그치. 이게 시대마다 끊어서 가잖아. 국제시장처럼. 그리고 완전 과거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갈래 하면서 기차로 들이박는. 그리고 시간이 넘어갈 때마다 기차가 움직이는 철로를 보여주면서 화면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와, 이 영화는 그냥 클래식 반열에 들겠다. 만약에 외국인한테 우리나라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영화를 무엇을 추천할까라고 한다면 난 단연 박하사탕을 틀어주고 싶을 정도로 굉장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고 봄날은 간다는 나도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인데 괜히 좋은 영상미가 나오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기를 감독이 영화를 계획하는 사람이라면은 촬영 감독은 감독의 머릿속에 있는 그 이미지를 화면에 어떻게 옮길지를 감독보다 잘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맞는 말이지. 진짜 우리나라는 참 협회가 참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하자면은, 그러니까 살인의 추억에서 터널에서 비 내리면서 이 서태훈이 박해를 구타하는 장면 있잖아. 그때는 비를 내려야 되는데 한국에서 그 비의 굵기를 조절하는 장비가 없었대. 비가 추적추적 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결했느냐, 조명량을 늘려서 해결했다고. 조명의 강도를 굉장히 강화해가지고 비가 많이 오는 것처럼 포장을 했다고. 그래서 실제 장비가 아니라 촬영을 가지고 해결한 컷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이걸 볼 때 촬영 노하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고. 현장 경험. 말 그대로 베테랑이네. 노림수였군.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편집? 네. 네, 편집 감독인 김선민 감독. 전작으로는 자카르타, 와니아 주나, 두사부일체, 정글주스, 해안선, 색즉시공, 살인의 추억, 거울 속으로 남남북녀, 남극일기, 작업의 정석, 맨발의 기봉이, 괴물, 우아한 세계, 헨젤과 그레텔, 뜨거운 것이 좋아, 추격자, 서양 골동 양과자점 앤티크, 아이리스, 집행자, 평행이론, 파괴된 사나이, 황해, 헬로우 고스트, 조선명탐정, 모비딕, 의뢰인, 내 안의 모든 것, 은밀하게 위대하게, 깡철이 집으로 가는 길, 제보자, 간신, 오피스, 남과여, 곡성까지. 뭐 옛날부터 지금까지 아주 그냥 경력이 무지하게 화려한 사람이고. 네. 근데 시작은 별 생각이 없었대. 대학교 1학년 때 친구 따라서 영화 동아리 놀러 들어갔는데 어쩌다 보니까 동아리 생활을 열심히 하게 돼가지고 졸업할 때는 이명세 감독이 영입을 했대. 그래서 영화부에 입문하면서 스태프로 일하면서
감독이면 그렇게 영화판에 발을 들이게 되는데 음. 너는 편집에 재능이 있으니까 편집을 해보라고 선배들이 얘기해서 편집자가 됐다고. 그리고 잘못된 편집으로 아이즈 와이드 샷을 꼽았는데 자기는 스탠리 큐브릭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마무리를 이걸 스필버그가 해서 망쳤다고 하더라고. 점프컷을 썼는데 생뚱맞게 써가지고 영화가 개판이 됐다고. 그리고 편집실에서 에피소드 중에 정말 기억에 남는 거로는 일본 영화를 처음으로 편집을 해본 게 지하철이라는 영화였대. 근데 자막도 없는 일본 영화를 보면서 자기가 일본말을 다 이해하게 되더라고. 계속 편집을 하다 보니까. 한국 영화 보는 거하고 다를 게 없다고 하더라고. 이제. 그럼 뭐 이 정도로 하고 네. 이제 1부 순서를 마치도록 할까요? 네. 긴 순서였는데 아무래도 배우도 배우고 감독도 감독이고 소재도 소재다 보니까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 살인의 추억 2부에서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